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굉장히 잔인한 범죄 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영상이 유튜브에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건을 진행하는 이유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댄 그 인간들이 어떤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위험성을 또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014년 6월 8일 아침 7시 15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던 한 주민이 이 이른 아침부터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고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나 싶어 현관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방향을 딱 쳐다봤는데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 남성이 아파트 복도 창문을 활짝 열고 뛰어내리겠다면서 투신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온 몸에 피가 잔뜩 묻어 있고요. 또 손에는 칼을 움켜쥐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민이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신고 전화를 했죠. 여기 이상한 남자가 있어요. 막 피 묻어 있고 뛰어내리려는 건지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은 즉시 해당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다행히도 난동을 부리던 그 남자를 제압했고 체포하는 데 성공해요.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당시 현장의 복도는 온통 피투성이었어요. 이 혈흔이 남자가 있던 14층부터 시작해서 15층과 16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쭉 이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누구의 혈흔인 거죠? 경찰이 핏자국을 따라가던 중에 16층 옥상 입구에서 끔찍한 것을 발견합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한 여성. 당시 이 여성의 상태는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참혹합니다. 얼굴이 거의 난도질을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게다가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왼쪽 안구가 적출된 상태였죠. 한눈에도 그가 죽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천만다행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16시간에 거친 대수술을 감행합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자, 이제부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피해자를 이토록 끔찍하게 공격한 장본인은 앞서 자살 소동을 일으켰던 35살의 남성 김 씨입니다. 근데요, 애초에 이게 단순한 살인 미수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만큼 피해자의 상태가 두피가 벗겨져 있었다니까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경찰 또한 이거 김 씨가 제정신으로 저지른 범죄 맞아? 라고 의심이 듭니다. 예상은 적중했죠. 김 씨는 체포됐을 당시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고 잡혀온 후에도 환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조사 내내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전과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폭력 및 마약 혐의로 수감된 전적이 있는 전과자더라고요. 2년 전인 2011년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의 엽기적인 진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겨우 목숨을 구한 피해자, 당시 31살의 서 씨. 이 서 씨 역시 김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복용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저지른 거고요. 우선 체포가 된 남성 김 씨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환각에서 정신을 차렸고요. 그제서야 전말에 대해 입을 엽니다. 그는 서 씨와 연인 관계고 함께 마약을 했는데 그날 서 씨가 이별 통보를 해서 홧김에 칼을 휘둘렀다라는 거예요. 이어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를 했죠. 우선 피해자 서 씨는 과거 술집에서 일하다가 어느덧 자신만의 주점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다 사건이 있기 1년 전인 2013년 5월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 남성 김 씨를 처음 만났고 점점 친분을 쌓게 돼요. 그러다 3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관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김 씨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 씨란 사람이 서 씨에게 엄청나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비싼 선물로 유혹했고요. 그 외에도 그 서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거기가 사건 현장인데 이건 역시 김 씨가 계약해 준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간 서 씨에게 온갖 지원을 해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서 씨, 연인을 향한 그의 마음은 어딘가 좀 비뚤어져 있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더니 어느새 그녀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서서히 고립시킨 겁니다. 또 이게 서 씨 입장에서는 물질적으로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남자 요구를 차마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결국 서 씨 곁에는 오직 남자친구 김 씨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던 2013년 12월에 둘의 불륜 사실을 결국 김 씨의 아내가 알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잠시 이별을 하나 싶은데 사실 이 김 씨, 남자가 여자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2014년 4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다시 둘이 만남을 가졌고 김 씨는 이걸 계기로 아내와 크게 다투면서 이제 관계가 틀리게 되죠. 그러더니 아예 집을 나와서 6월부터는 서 씨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김 씨, 이 남자에게도 유부남이라는 거 말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마약이었죠. 이미 마약에 대한 전과는 당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연 여인 서 씨까지 끌어들이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모텔을 전전하면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겁니다. 앞서 김 씨가 아내와 틀어지고 집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서 씨와 동거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도 이렇게 모텔 다니지 말고 사람들 눈 피해서 좀 더 편하게 이 집에서 약을 투약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사를 왔을 때부터 이미 두 사람은요, 약물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었어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6월 7일 밤 10시부터 당일이었던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이미 4시간 동안 두 사람이 총 4회에 걸쳐 몸에 마약을 투여한 겁니다. 내내 환각에 빠져 있었죠. 당연히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었을 거고 결국 인간 이하의 행동을 보이게 된 건데요. 그날 한참 환각에 빠져 있던 두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여성 서 씨의 이성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다툼이었어요. 사실 김 씨는 평소에도 끊임없이 이 내연녀 서 씨에 대해서 의심하고 집착해왔거든요. 근데 그날도 너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 그 남자랑 연락을 하냐? 내가 그럼 죽여버릴 거다. 근데요, 서 씨는 이런 집착에 이미 지쳐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감정이 욱해져서 김 씨에게 나 너랑 헤어질 거다 하고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이럴 거면 헤어져 라면서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김 씨가 도리어 골함을 지르더니 서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갑자기 서 씨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부터의 묘사가 굉장히 잔혹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사건의 발달은 새벽 5시 반부터 시작됐어요. 그는 서 씨,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어요. 그리고 입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마구 휘젓습니다. 자, 지금 입 안에 손이 들어갔죠? 근데 손에 뭐가 걸려서 그걸 힘껏 잡아 빼거든요? 그게 바로 서 씨의 치아였어요. 지금 이빨을 그냥 강제로 뽑아낸 거예요. 서 씨가 피를 뿜으면서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김 씨의 엽기행각은 계속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주먹을 꽉 쥐고 마치 샌드백을 치듯이 서 씨 얼굴을 폭행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요. 잠시 후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가져왔고 서 씨가 보는 앞에서 자기 배를 막 그어대면서 그녀를 자극합니다. 이후 칼날은 즉각 서 씨로 향했죠. 그녀가 칼에 찔렸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일단 피해야겠다 싶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얼마 안가 김 씨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서 씨를 질질 끌고는 아파트 비상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6층 옥상 계단에서 김 씨가 자행한 행위는 너무도 끔찍합니다. 서 씨의 얼굴 일부를 칼로 긋더니 이어서 두피 전체를 벗겨낸 거예요. 왼쪽 안구도 적출했고요. 자세한 묘사는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저조차도 너무 구역질이 나서요. 저는 아직도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엽기 행각은 무려 1시간 넘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서 씨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과다출혈의 쇼크로 그녀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김 씨는 서 씨가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쓰러진 그녀를 그 옥상 바로 앞에 계단에 방치한 뒤 이번에는 김 씨가 복도로 막 뛰쳐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살려주세요! 발광을 하는 겁니다. 복도 창문을 엮고 죽겠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한 상황. 한편 이 현장을 지켜보던 경찰 또한 경악할 정도였어요. 당연하죠. 게다가 조사를 더 해보니까 이 범인 김 씨의 만행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 씨를 공격하기 직전에 이 서 씨 집의 그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훼손했대요. 그러면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었죠. 이거 자칫하면 이 아파트 전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결론적으로 피해자 서 씨는 사망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과정은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잔혹하고 엽기적입니다. 한편 서 씨의 경우는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눈은 실명했죠. 심지어 두피가 뜯겨 나가는 바람에 수술 도중 피부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고요. 결국 그녀는 한평생 두피의 일부를 드러낸 채 남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범죄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손꼽히는 살인 미수 사건. 그렇다면 김 씨는 어떤 형량을 받았을까요? 이거 보면 살인 미수에 가스 유출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다 기소됐어요. 그리고 재판부가 내린 최종 판결은 징역 20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아니라 살인 미수로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통상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의 형량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김 씨에게 내려진 20년은 사실 유례 없는 판결이긴 한데요. 재판부는 이 피해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히 잔인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으로 김 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그리고 160시간의 약물 중독 및 폭력 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한 피해자 서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위험한 인물인 거죠. 그렇게 그는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요. 여전히 걱정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게 음주운전과 마약범죄래요. 더구나 심각한 중독 현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무려 2배에 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기 1년의 마약 치료와 재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마약 중독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나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9년 전에 미국에서 마약에 취한 한 남성이 좀비처럼 행동을 하다 사람을 뜯어먹었다 하는 이런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어머 미국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죠? 미국은 정말 마약으로 찌들었나 봐요. 다들 놀라는 반응이었는데 오늘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마약으로 인한 엽기 사건이 이제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물에 중독된 환각 상태에서 인간이 얼마나 처참히 망가질 수 있는지 그 노골적인 실태를 여러분이 오늘 사건을 통해 좀 더 뼈아프게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잔혹하지만 피해 사실을 최대한 설명했고요. 마약 범죄는 나 자신만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나아가 모두 내 사회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는 걸 기필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연립주택. 1989년 5월 21일 아침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주민 이 씨는 옥상 물탱크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고치러 올라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옥상으로 향하던 중 그의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옵니다. 옷을 한 개도 입지 않고 그야말로 알몸 상태인 성인 남성이 2층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웬 회귀한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는 TV 안테나 줄로 목을 매단 채 숨이 끊어져 있었죠. 세상에나. 그런데 이 충격을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이번엔 이 주택 2층쯤에서 뭔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심지어 연기도 새어나왔고요. 이 씨가 곧장 그 연기의 근원지를 찾아내서 해당 집에 들어가 보는데 불이 붙은 이불이 막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 아래에 사망한 여성 1명과 남자아이 2명의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머리가 없는 채로요. 눈을 돌려보니까 방 한쪽에 이 사망한 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잘려진 머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도 너무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이죠.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이 씨도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까지도 혀를 내둘렀을 만큼 이곳은 끔찍한 살상의 장소였습니다. 조사 결과 2층 계단에서 발견된 그 남성, 그리고 2층 집안에서 발견된 여성과 아이 2 모두 가족관계라는 게 밝혀져요. 남성은 이 주택에 거주하던 30살의 여인준이었고요. 아내 이 씨, 8살, 6살 된 2 아들이었죠. 이 집에서 일가족이 너무도 해괴하고 엽기적으로 사망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강력 사건임이 분명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아버지이자 남편인 여인준을 지목합니다. 경찰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모종의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뒤에 집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추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장이 어떤 이유로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시신의 훼손 상태가 마치 원한 살인의 현장으로 보일 만큼 너무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내 이 씨와 2 아들이 모두 잠옷을 입은 채 사망해 있었는데요. 즉 그 말은 숨이 끊기기 직전까지 자고 있었단 말이겠죠. 그런데 아내 잠옷 일부가 찢겨져 있었고 또 온몸이 흉기로 난자당했고요. 아이들 역시 몸에 흉기로 인한 상처들이 무수히 발견되었는데 무엇보다도 2 눈이 흉기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범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 씨와 아이들의 목까지 잘랐고요. 머리를 한데 모아두고는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지른 후 현장을 떠난 상황. 범인이 진짜 여인준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참수하듯 죽일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경찰 입장에서도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과 전력이죠. 여인준은 대마관리법 위반 그리고 폭력 등으로 전과 8범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건 2달 전인 1989년 3월에 폭력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5월 1일 막 풀려난 상태였어요. 출소한 직후에 그는 원래 그 부산 중구 보수동에 살았는데 여길 떠나더니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사하구 괴정동 연립주택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 오게 됐죠. 이제는 좀 전과자지만 철이 들어서 조용히 사나 싶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사 후에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요. 이웃들에 따르면 여인준과 아내 이 씨는 매일 밤마다 크게 부부싸움을 벌였다고 해요. 그 소리가 동네를 정말 떠나갈 만큼 울렸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2 사람이 이 10년 전부터 동거를 했었는데 3년 전인 1986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인주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사고를 치고 다녔고요. 아내 이 씨는 당연히 이걸 못마땅하게 여겼겠죠. 이로 인해 부부간의 그 불화는 결혼을 하긴 했지만 계속 심하게 쌓여져 갔고요. 심지어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준이 의처증 증상까지 보이면서 아내한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 정리를 해보자면 화려한 전과 게다가 오래된 가정 불화까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찰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필로폰 때문입니다. 1980년대의 부산은 이 필로폰의 본거지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당시 국내 최대 마약업자로 인정받던 이황순,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이 부산에서 활동을 했는데 국내 유통은 물론이고 일본으로 수출까지 하던 상황이었고요. 이황순이 활동하던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부산 지역에는 마약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필로폰은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또 범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더 흥행을 했다고 해요. 이게 나중에는 일반 회사원과 심지어 청소년층까지 퍼질 정도였죠. 당시 부산 지역에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수가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엄청난데요. 그 와중에 여인준, 그는 술집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역시 필로폰 상습 투약자 10만 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여러분, 필로폰은 그 수많은 마약 종류들 중에서도 유난히 환각 증상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로폰 중독자가 일으킨 범죄는요, 그 형태가 유난히 잔인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또 범인들이 사건을 저지른 후에 도주를 안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냥 사망을 하거나 자살을 하겠다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경찰이 앞서 참혹하고 해괴한 사건 현장을 통해서 이건 도저히 일반적인 살인일 수 없다. 여인준이 분명 필로폰을 복용한 후에 환각 상태에서 벌인 범죄다라고 짐작했던 겁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곧바로 여인준의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건 당시 그가 필로폰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죠. 이후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그렇게 밝혀진 그날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1일 아침 7시 여인준이 필로폰에 잔뜩 취한 채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 이 씨와 부부싸움을 시작했죠. 그러던 중에 여인준에게 환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환각이 그 여인준 자신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자신의 눈에 아내와 아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것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서 아내와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고요. 그 과정에서 시신 또한 다시 끔찍하게 훼손되었죠. 참극을 저지른 후에 여인주는 이 가족들 시신을 이불로 덮었어요. 그리고 위에 불을 질렀고요. 자신은 나가서 계단 난간에 알몸인 상태로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고요.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범죄입니까? 말도 안 돼요, 정말.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마약에 취한 남편 그리고 마약에 취한 아빠가 정말 괴수처럼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아이들은 얼마나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까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범인인 게 거의 확실한 여인준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죠. 그래서 기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은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허무하게 종결되고 말았죠. 피해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게 1989년입니다. 그때로부터 3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돌이켜봐도 이게 전례가 없는 아주 희대의 일가족 엽기 사망 사건이죠. 범인이 가장인데
사실 그 중심엔 마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건의 관계자가 모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사가 크게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세간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약 범죄, 정확히 말하면 마약 중독자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로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사건이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게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향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20세기 후반쯤 한국에는 마약 범죄가 판을 치긴 했지만 그 수사는 범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던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전에는 사실 이렇게 충격적인 마약 범죄 사건이 별로 없었고요. 어쩌면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 모두 마약 범죄가 이렇게 심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찰은요, 이제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범인들이 혹시 마약 복용을 한 게 아닌지 그걸 확인하도록 수사 방침을 재정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마약 사범이 굉장히 늘고 있죠, 요즘. 그것도 인지했고 분명 수사도 강화됐을 텐데 최근 들어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 한 예로 지난 2020년 7월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친구 2명이 동갑내기인 친구 A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 A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었고요.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선착장에 유기하게 돼요. 결국은 덜미가 잡혔는데 수사 결과 범행 당시에 이 일당이 마약을 흡입한 상태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약에 취해서 이 가해자들이 스테인리스 봉을 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무려 10시간가량 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사람들인 거죠. 그대로 피해자가 방치됐고 2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A씨가 가위를 던졌는데 여기에 맞았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라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죠. 이런 좀 유례없는 기이한 범죄에는 분명 마약으로 인한 환각 증세가 한몫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밖에도 마약 살인 사건, 이걸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정말 제목만 봐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지죠. 그런데 그런 마약 사건 피해는 혹시 마약을 할 만한 사람과 어울려야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딱 2년 전인 지난 2020년 9월입니다. 여러분 그 해운대 포르쉐 환각 질주 사건 기억하시나요? 해운대 도심에서 갑자기 검은색 포르쉐 차량이 미친 듯이 속도를 올렸죠. 그 신호를 무시하고 막 질주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차가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인데 여기서 결국 오토바이 한 대 치고 또 다른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요. 이게 7중 추돌로 이어져 버렸고요. CC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낮이었고요. 술을 먹었다고 해도 정말 무슨 사람이 이렇게 질주를 하는 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2, 3년간 이렇게 마약에 취해서 엽기 행각, 그러니까 도를 넘은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수많은 보도를 접하고 있죠. 그럼 얘기는 점점 마약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약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크게 죄책감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면 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범행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토록 마약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날석에 경계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가뜩이나 범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잔혹한 범죄를 만드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악의 엽기 범죄, 엽기 마약 범죄로 손꼽히는 여인준 사건.
오늘 금사파에서 이 사건을 소개한 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두가 마약의 무서움을 알고 또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떤 호기심에 시작한 마약. 그런데 그게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모두 처참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